가상자산 증여한 날에 뭐 시가 때려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준날을 기준으로요, 전 1개월, 후 1개월에 매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11월에 내가 700원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전 1개월도 뭐 700원 정도라고 하면 총총총총 계산이 되겠죠. 증여세를 계산했더니 1억 5천이 아니라 2배인 3억 원을 증여한 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확 달라지죠. 세금의 차이는 거의 4배가 발생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현금 증여와 가상 자산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저도 코인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산가 분들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코인을 하고 있는데, 코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자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부 다 합니다. 매일 어느 정도 시황은 보고 있고요. 뭐 잘을 하는 건 아니고 대화 나눌 정도의 지식은 쌓고 있는 건데, 가상자산은 확실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밈코인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들썩들썩 하잖아요. 저는 뭐 야수의 심장은 아니어 가지고 이제 알트는 잘 못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증여하는 분들에 대한 연락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코인 증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코인은 어차피 가상자산이 2년 유예됐으니까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가상자산 세금책을 이번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금 증여가 나을지 가상자산 증여가 나을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현금 증여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분이 사실 리플, 지금은 그 XRP라고 하나요? XRP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플 증여건이 있었는데 이게 현금 증여가 있을 때와 가상자산 증여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제가 책에 이걸 한번 써봤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분 케이스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먼저 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증여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1억 5천만 원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천만 원 공제되고, 그다음에 1억 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가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얼마? 10%입니다. 10%. 그럼 1억 원은 10%니까 한 1천만 원. 거기다 신고를 직접 하면 신고세 공제라 해서 3%를 빼줘요. 그래서 970만 원 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4년 11월에 중순쯤에 이 리플 XRP가 7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현금 증여하면은 11월 중순에 700만 원 가량으로 매수를 하면 한 21만 4천 개를 리플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상 자산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 그럼 가상 자산 증여한 날에 뭐 시가 때려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걸 볼게요.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뭐 가상자산 뭐 이제 거래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리플 가격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춤추는 게 장난이 아니죠. 예, 700원짜리가 뭐 4,800원, 4,900원까지 갔었는데, 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에는 4,900원일 때 제가 스샷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엄청 올라갑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12월 초에는 막 3,500원에 육박하죠. 제가 그래서 이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와, 이거 알고 가신 거냐니까. 아, 이게 좀 보였다. 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봐서. 근데 이 정도로 올라갈 줄 자기도 몰랐는데 아무튼 올라갈 거라 생각은 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상자산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럼 계산을 해 볼게요. 현금을 주면요, 그 날짜 준 날짜에 그냥 현금으로 시가 계산해서 1억 5천 끝. 하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준날을 기준으로요, 전 1개월, 후 1개월에 매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시 어디다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공시되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저는 국가기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책에 많이 투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 이 가격이 공시되고 있다고? 그걸 처음 아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공시되고 있어요. 얼마인지 얼마인지.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이 5개에 있는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후 1개월이잖아요. 그럼 11월에 내가 700원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전 1개월도 뭐 700원 정도라고 하면 총총총총 계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액을 변동시킨 건 그 이유인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가격이 3,500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자별로 계산을 쭉 했더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일평균 평균 가액이 말 그대로 급등을 했어요.
12월 중순까지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의 평균액을 계산을 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10월 달이 낮았거든요. 이 좀 더 늦었으면은 더 나왔겠죠. 한 1,400 원이 계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아까는 700 원에 11월 중순에 사 줬는데 난 11월 중순에 코인으로 증여를 했는데 똑같이 증여를 했지만 말 그대로 평균 가격으로 하니까 가격이 2 배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는 리플 개수는 반절인 10만 7천 개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어치 리플을 보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여세를 계산했더니 1억 5천이 아니라 2 배인 3억 원을 증여한 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깜짝 놀랄 수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3억 원이면 증여세가 갑자기 달라져요. 5천만 원 공제하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0%에 1,000만 원 빼니까 4천만 원 정도 갑자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가격이 확 달라지죠. 세금의 차이는 거의 4배가 발생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면 가상자산 매도해서 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무조건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는 현금을 주고 "이 돈으로 너가 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전략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납부로 증여를 했으면 아주 나이스하죠. 왜냐면 1억 5천 받았는데 이 리플이 거의 5배 올랐잖아요. 7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2달 새에 자녀에게 거의 6억 원의 양도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증여세를 안 내죠. 왜냐? 난 현금을 받았고 자녀는 그걸로 리플을 사는 XRP를 사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영향이 크게 미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가상자산이 떨어질 것 같다. 오늘은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 인제 솔직히 말해 가상자산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얘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증여를 합니다. 왜냐면 증여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싸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과 현금 증여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를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자산가가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에 책 쓴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면 가상자산으로 뭐 40억 벌어 가지고 주택을 아무 생각 없이 사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인제 제가 인제 초대장이라 부르는데 국세청에서 초대장이래 날라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날라와요. 왜냐하면 소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 코인은 소득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 2년 유예됐잖아요. 가상자산 유예됐잖아요. 코인으로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본인의 홈택스 말 그대로 본인의 국세청의 소득 금액을 떼보면 0 원이에요. 왜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돈으로 주택을 샀는지를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 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거의 자산군을 스위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코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때 특히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산군 넘어갈 때 다른 자산군은 생각보다 지금 제도적으로 필터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사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취득세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 젊으신 분. 왜냐 코인 살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수수료 내고 끝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란 건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일반적인 취득세는 뭐 4.6%뭐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조달계에서 돈 어디서 났는지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본인의 시드가 얼마로 시작했었는지 이걸 거의 다 많이 까먹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번 돈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30억까지 벌었으니까 30억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걸로 입증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시작해서 30억이 됐다? 그럼 그 10억 원 어디서 나셨는데요? 그걸 소명이 안 돼요. 그게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여잖아요. 언제 지원받으셨어요? 7년 전에. 그럼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나오고 가산세 7년 치면 얼추 100% 나와요. 그러면은 이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살짝 계산해서 뭐 하면은 어우 너무 높은데요. 상당히 높아요. 뭐 2-3 억이라고 해 볼게요. 3 억이라고 해 보면 2-3 억에서 가산세 또 2-3 억이 붙죠. 100%가 붙으니까. 그러면은 한 5억 원 정도를 지금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이런 게 많아요. 부모님에게 받은 거 지원받은 게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사람이
기억의 왜곡이 무섭습니다. 근데 총 4차례 동안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해서 1억 4천만 원 받은 분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억의 왜곡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가상자산 보유자산이 40억 원이니까 '내가 40억 원 벌었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몇 번 청산당하고 시드를 6억 원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6억 원이 결국은 증여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60억 을 벌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사이좋게 30억 원씩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번 사람은 나지 배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30억 원을 증여해 줬다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세, 아주 높은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예방적 절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자산군, 코인에서 뭐 부동산으로 넘어가신다.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부터 너무 많은 제재와 세금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접근해라. 안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자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세금으로 전부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분양권 증여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요즘 증여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분양권 증여 좀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최근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권 증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다. 뭐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 부분이에요. 이제 이 증여 취득세 전략을 많이 짰었어요. 분양권이 말 그대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컨텐츠나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분양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강의 요청 와서 강의 가면 질문이 죄다 이겁니다. 이제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권 하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아내가 당첨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주택이 3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도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는 3이라는 주택수가 유지가 돼 가지고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첫 번째로. 아니 기존 거 다 팔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취득세 중과세를 내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취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수 판정만 딱 분양권 취득 시점. 최초 분양받은 거는 공급 계약일, 말 그대로 분양 계약의 시점으로 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혼동을 줘요. 근데 나머지 세대 판별일이나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이 잔금 치를 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두 주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아내가 취득을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을 매각을 해요. 그리고 아내의 분양권을 남편이 증여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주택이 2개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증여로 다시 취득을 하면 리셋됐네? 2주택.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예기로 이걸 써먹었었어요. 근데 국세청은 이제 여지없죠. 말 그대로 취득세 쪽이죠. 행안부 취득세과에서 바로 이걸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 방법도 안 돼요. 왜냐? 결국 증여했었을 때, 이 처음에 취득했을 때 증여 이전에 이 갖고 있었던 주택수로 계속 취득세를 매기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알고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 더 꺼려지는 상황이 좀 돼버렸다라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제 많은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실제 인제 뭐 다주택자분들이 실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코인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자산가가 부동산을 구매하려 할 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세금이죠. 세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 출처예요. 혹시 그 앞에 영상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기억하십니까? 내가 코인으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고가 좀 들어가죠. 세금은 안 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내가 신고된 금액으로 내가 뭔가 소득이 잡혀요. 이걸 내가 증빙을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 고가주택 규제적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언론 기사를 보니까 19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단돈 17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반포에는 원베일리를 취득을 하고 세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트리마지에서 전세를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너무 이분이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투자 수익, 사실 코인이나 주식은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강남 아파트에다가 옮겨놨다. 그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자기는 트리마지에 전세로 또 사냐면 반포는 보니까 가족 단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금 혼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반포 지금 당장은 안 살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좀 더 사업하기 편한 성수동에 있는 거죠. 이미 그거 자체로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인사이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이든 하는데 제가 주변에 겪은 자산가 분들을 보니까 거의 80% 90% 이상은 마지막에는 부동산에 이렇게 심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 좋겠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꼭 검증된 자금, 내가 소득 신고된 자금,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걸 제대로 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억대 연봉자예요. 그럼 나는 월급에서 계속 신고가 됐겠죠.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대 현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금이 좀 약간 안 좋은 자금이라고 해봐요. 부모님이 100만 원씩 준 자금이야. 수년간에 걸쳐서 신고가 안 됐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물타기 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1주택자의 비과세 전략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냐면 내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돼버려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뭐 반포다, 강남이다, 잠실이다. 그러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12억 초과되는 거에서는 세금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1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1세대가 뭐냐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근데 여기서 또 어디서 많이 오해를 하시냐면 주민등록만 가족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주민등록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런 경우에 꼭 엄마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같이 살고 있죠?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럼 비과세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 잡아내는 방법이 다 있어요. 신용교통카드 이건 기본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관리비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요즘에는 쿠팡, 배민 이런 거 많이 시키죠.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제가 딱 하나 케이스 봤는데 어떤 걸 달라 그랬냐면 통신기지국 발신 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주민등록상 엄마는 강북, 나는 강남인데 그러면 엄마가 강북에서 생활하시니까 통신기지국 발신 내역이 강북에 점이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아들내미 집 강남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이밀면 할 말 없죠. 떼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걸린 거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2월 17일 나왔던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케이스인데 가장매매, 그러니까 가짜로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본인 갑이 있는데 다주택자인 거예요. 주택 A가 있고 고가주택 B가 있어요. 당연히 고가주택 B가 양도차익이 크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A주택을 없애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안 팔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돼 있고 어정쩡한 물건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싶으니까 A를 아는 사람, 특수관계인인 친척한테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양도가가 분명히 12억이 넘을 거예요. 고가주택이니까.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해요. 세무서에. 여기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주택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원 쿠션을 때린 거죠. 하나 피해 놓고 비과세 받고 다시 이거 본인 거니까 가져온 거예요. 전형적인 가정매매죠.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 케이스가 은근히 많고요. 제가 2년 전에도 고가주택도 아니에요. 경기도 땡땡시였어요. 땡땡시. 저 위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를 잡아낸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그런 곳이었는데 잡아내더라고요. 그 케이스는 자녀한테 넘기고 6개월 있다 다시 가져온 거였거든요. 잡아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부동산 절세의 핵심은 양도세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금액이 워낙 크죠. 내가 만약에 양도차익이 3억이 됐다. 그럼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고요. 5억이면 한 1억 7천, 8천, 10억이면 3억 정도가 나와요. 단독 명의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담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게 투자용이 됐든 내 집만이 됐든 솔직히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내가 사는 집값이, 거주하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잖아요. 나만 고생하고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조심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그러면 집을 팔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거의 90%는 매수할 때부터 정해져 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 공동명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결혼했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명의 하시면은 나중에 양도차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건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양도차익 1억이었을 때 단독명의면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와요. 근데 공동명의라면은 5대5입니다. 1인당 645만 원이니까 2명 하면은 1290만 원. 벌써 한 765를 세이브 해버리죠. 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동산 가서 매수자에다가 이름 하나 더 쓰면 끝나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공동명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에요. 각각 5대5면 5억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소득이 없어서 한쪽에서 10억을 다 냈다. 그러면 5억을 내가 증여한 거죠. 이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나오겠죠. 그런데 부부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죠? 6억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 근데 뭐 20억, 30억 고가주택 샀을 때는 이제 증여, 자금 조달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늘어날수록 공동명의 효과가 커져요. 3억이 오르면 단독명의 1억인데 공동명의는 7,900, 거의 8,000.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5억이면 공동명의 절세금액이 2,7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공동명의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이슈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아마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나는 이미 단독을 해버렸다, 공동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하면 취득세가 또 들어갑니다. 증여취득세가 들어가겠죠. 공동명의 절세액이 1,000만 원인데 증여취득세가 뭐 3,000 나온다, 뭐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할 때부터 세팅을 잘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소소하게 아낄 수 있는 게 필요경비예요. 인테리어 같은 거, 자본주택 지출 같은 경우는 처음 내가 매수할 때부터 잘 챙겨두고 사진 같은 거 잘 찍어두시면은 양도세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가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고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 분들 보면은 꼭 뭔가 이렇게 빌딩 아니면 건물, 재테크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좀 현실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자는 거죠. 그분들이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본인 개인 이름하고 법인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 자체를 분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절세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건물을 50억짜리 사는데 100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50억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개인으로 하면 양도세가 한 절반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법인으로 하면은 끽해봤자 한 19%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미 그 자체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회사 하면은 해당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또 많이 활용하냐면 가족법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처음에 1억으로 작게 시작한 법인인데 자녀가 10%, 부부가 9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억이 되잖아요. 1천만 원짜리가 나중에 10% 되면은 10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여나 상속 쪽으로 가게 되고, 물론 나중에 좀 세금을 내겠지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녀한테 넘기면 세금 좀 내고 하면은 100% 그 자녀가 해당 법인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법인 안에 있는 건물도 다 컨트롤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요즘에 뭐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스레드도 그렇고 그냥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유료 컨텐츠로 이렇게 판매를 해봤어요. 다행히 좀 많은 분들이 감사해 주셔가지고 아마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는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책으로 엮어가지고 내게 된 게 이번에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입니다. 예측하신 것처럼 저는 매년 낼 거고요. 이 책을 매년 아마 10월달 정도가 되면은 나올 건데,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다른 거 없고요.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책 보고 세금 줄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많이 기쁜데, 그때가 좀 가장 보람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세무사도 아니고 평범한 개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신고 대행이라고 있어요. 이 신고 대행은 세무사님 같은 그런 자격사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꼭 세무사님하고 가서 검증을 하고, 이왕이면 신고 대행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도세 신고가 어떤 세무사에게 도장이 찍혀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셀프로 하잖아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셀프로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혹시 이 사람이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 꼼꼼히 봅니다. 근데 세무사님 거 하면 그래도 조금 좀 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자격사분의 어떤 힘을 빌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첫 번째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지금 현재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좀 뭔가 부족하고 왜 내가 집 한 칸을 마련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왜 이게 월급 그냥 스치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도 나오고 뭐 M2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에서 통화량을 2배를 넘게 찍었는데 왜 내 계좌는 2배 현금이 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현금을 누가 가져갔을까? 이걸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성실한 납세 의무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거지만 너무 과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 공권력도 더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이 세금의 역사는 이 세금을 많이 걷냐 적게 걷냐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한 선에서 잘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환절기인데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잘 즐기시면서 행복한 시간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금 증여와 가상 자산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저도 코인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산가 분들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코인을 하고 있는데 코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자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부 다 합니다. 매일 어느 정도 시황은 보고 있고요. 뭐 잘을 하는 건 아니고 대화 나눌 정도의 지식을 쌓고 있는 건데 가상자산은 확실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밈코인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들썩들썩 하잖아요. 저는 뭐 야수의 심장은 아니어 가지고 이제 알트는 잘 못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증여하는 분들에 대한 연락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코인 증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코인은 어차피 가상자산이 2년 유예됐으니까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가상자산 세금책을 이번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금 증여가 나을지 가상자산 증여가 나을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현금 증여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분이 사실 리플, 지금은 그 XRP라고 하나요? XRP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플 증여건이 있었는데 이게 현금 증여가 있을 때와 가상자산 증여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제가 책에 이걸 한번 써봤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분 케이스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먼저 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증여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1억 5천만 원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천만 원 공제되고 그다음에 1억 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가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얼마? 10%입니다. 10%. 그럼 1억 원에 10%니까 한 1,000만 원. 거기다 신고를 직접 하면 신고세액 공제라 해서 3%를 빼줘요. 그래서 970만 원 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4년 11월에 중순쯤에 이 리플 XRP가 7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현금 증여하면은 11월 중순에 700만 원 가량으로 매수를 하면 한 21만 4천 개를 리플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상 자산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 그럼 가상 자산 증여한 날에 뭐 시가 때려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걸 볼게요.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뭐 가상 자산 뭐 이제 거래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리플 가격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춤추는 게 장난이 아니죠. 700원짜리가 뭐 4,800원, 4,900원까지 갔었는데 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에는 4,900원일 때 제가 스샷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엄청 올라갑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12월 초에는 막 3,500원에 육박하죠. 제가 그래서 이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와 이거 알고 가신 거냐니까. 아 이게 좀 보였다. 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봐서. 근데 이 정도로 올라갈 줄 자기도 몰랐는데 아무튼 올라갈 거라 생각은 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상자산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현금을 주면요. 그 날짜 준 날짜에 그냥 현금으로 시가 계산해서 1억 5천 끝. 하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준 날을 기준으로요. 전 1개월, 후 1개월에 매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시 어디다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공시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저는 국가기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책에 많이 투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 이 가격이 공시되고 있다고? 그걸 처음 아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공시되고 있어요. 얼마인지.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이 5개에 있는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후 1개월이잖아요. 그럼 11월에 내가 700원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전 1개월도 뭐 700원 정도라고 하면 총총총총 계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액을 변동시킨 건 그 이유인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의 가격이 3,500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자별로 계산을 쭉 했더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일평균 평균가액이 말 그대로 급등을 했어요. 12월 중순까지,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평균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10월 달이 낮았거든요. 이 좀 더 늦었으면 더 나왔겠죠. 한 1,4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아까는 700원에 11월 중순에 사줬는데 난 11월 중순에 코인으로 증여를 했는데 똑같이 증여를 했지만 말 그대로 평균 가격으로 하니까 가격이 2배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는 리플 개수는 반절인 10만 7천 개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어치 리플을 보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GS를 계산했더니 1억 5천이 아니라 2배인 3억 원을 증여한 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깜짝 놀랄 수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3억 원이면 증여세 갑자기 달라져요. 5천만 원 공제하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0%에 1,000만 원 빼니까 4천만 원 정도 갑자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가격이 확 달라지죠. 세금의 차이는 거의 4배가 발생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이 부족하다면 가상자산 매도해서 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무조건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는 현금을 주고 이 돈으로 너가 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전략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납부로 증여를 했으면 아주 나이스하죠. 왜냐면 1억 5천 받았는데 이 리플이 거의 5배 올랐잖아요. 7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2달 새에 자녀에게 거의 6억 원의 양도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증여세를 안 내죠. 왜냐? 난 현금을 받았고 자녀는 그걸로 리플을 사는 XRP를 사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영향이 크게 미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가상자산이 떨어질 것 같다. 오늘은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 인제 솔직히 말하면 가상자산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얘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증여를 합니다. 왜냐면 증여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싸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과 현금 증여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를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자산가가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에 책 쓴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면 가상자산으로 뭐 40억 벌어 가지고 주택을 아무 생각 없이 사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인제 제가 이제 초대장이라 부르는데 국세청에서 초대장이래 날라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날라와요. 왜냐하면 소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 코인은 소득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 2년 유예됐잖아요. 가상자산 유예됐잖아요. 코인으로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본인의 홈택스 말 그대로 본인의 국세청의 소득 금액을 떼보면 0원이에요. 왜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돈으로 주택을 샀는지를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거의 자산군을 스위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코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때 특히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산군 넘어갈 때 다른 자산군은 생각보다 지금 제도적으로 필터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사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취득세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 젊으신 분. 왜냐 코인 살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수수료 내고 끝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란 건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일반적인 취득세는 뭐 4.6%뭐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조달계에서 돈 어디서 났는지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본인의 시드가 얼마로 시작했었는지 이걸 거의 다 많이 까먹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번 돈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30억까지 벌었으니까 30억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걸로 입증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시작해서 30억이 됐다? 그럼 그 10억 원 어디서 나셨는데요? 그걸 소명이 안 돼요. 그게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여잖아요.
언제 지원받으셨어요? 7년 전에. 그럼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나오고 가산세 7년 치면 얼추 100% 나와요. 그러면은 이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살짝 계산해서 뭐 하면은 너무 높은데요. 상당히 높아요. 뭐 2-3억 이라고 해 볼게요. 3억 이라고 해 보면 2-3억 에서 가산세 또 2-3억이 붙죠. 100%가 붙으니까. 그러면은 한 5억 원 정도를 지금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이런 게 많아요. 부모님에게 받은 거 지원받은 게 그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사람이 기억의 왜곡이 무섭습니다. 근데 총 4 차례 동안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해서 1억 4천만 원 받은 분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억의 왜곡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가상자산 보유자산이 40억 원이니까 '내가 40억 원 벌었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몇 번 청산당하고 시드를 6억 원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6억 원이 결국은 증여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60억을 벌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사이좋게 30억 원씩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번 사람은 나지 배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30억 원을 증여해 줬다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세, 아주 높은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예방적 절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자산군, 코인에서 뭐 부동산으로 넘어가신다.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부터 너무 많은 제재와 세금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접근해라. 안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자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세금으로 전부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분양권 증여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요즘 증여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분양권 증여 좀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최근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권 증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다. 뭐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 부분이에요. 이제 이 증여 취득세 전략을 많이 짰었어요. 분양권이 말 그대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컨텐츠나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분양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강의 요청 와서 강의 가면 질문이 죄다 이겁니다. 이제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권 하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아내가 당첨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주택이 3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도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는 3이라는 주택수가 유지가 돼 가지고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첫 번째로. 아니 기존 거 다 팔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취득세 중과세를 내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취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수 판정만 딱 분양권 취득 시점. 최초 분양받은 거는 공급 계약일, 말 그대로 분양 계약의 시점으로 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혼동을 줘요. 근데 나머지 세대 판별일이나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이 잔금 치를 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두 주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아내가 취득을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을 매각을 해요. 그리고 아내의 분양권을 남편이 증여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주택이 2개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증여로 다시 취득을 하면 리셋됐네? 2주택.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얘기로 이걸 써먹었었어요. 근데 국세청은 이제 여지없죠. 말 그대로 취득세 쪽이죠. 행안부 취득세과에서 바로 이걸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 방법도 안 돼요. 왜냐? 결국 증여했었을 때, 이 처음에 취득했을 때 증여 이전에 이 갖고 있었던 주택수로 계속 취득세를 매기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알고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 더 꺼려지는 상황이 좀 돼버렸다라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제 많은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실제 인제 뭐 다주택자분들이 실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코인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자산가가 부동산을 구매하려 할 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세금이죠. 세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 출처예요. 혹시 그 앞에 영상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기억하십니까? 내가 코인으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고가 좀 들어가죠. 세금은 안 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내가 신고된 금액으로 내가 뭔가 소득이 잡혀요.
이걸 내가 증빙을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 고가주택 규제적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언론 기사를 보니까 19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단돈 17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반포에는 원베일리를 취득을 하고 세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트리마지에서 전세를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너무 이분이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투자 수익 사실 코인이나 주식은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강남 아파트에다가 옮겨놨다. 그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자기는 트리마지에 전세로 또 사냐면 반포는 보니까 가족 단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금 혼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반포 지금 당장 안 살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좀 더 사업하기 편한 성수동에 있는 거죠. 이미 그거 자체로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인사이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이든 하는데 제가 주변에 겪은 자산가 분들을 보니까 거의 80% 90% 이상은 마지막에는 부동산에 이렇게 심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 좋겠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꼭 검증된 자금, 내가 소득 신고된 자금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걸 제대로 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억대 연봉자예요. 그럼 나는 월급에서 계속 신고가 됐겠죠.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대 현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금이 좀 약간 안 좋은 자금이라고 해봐요. 부모님이 100만 원씩 준 자금이야. 수년간에 걸쳐서 신고가 안 됐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물타기 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1주택자의 비과세 전략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냐면 내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돼버려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뭐 반포다, 강남이다, 잠실이다. 그러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12억 초과되는 거에서는 세금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1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1세대가 뭐냐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근데 여기서 또 어디서 많이 오해를 하시냐면 주민등록만 가족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주민등록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런 경우에 꼭 엄마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나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같이 살고 있죠?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럼 비과세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 잡아내는 방법이 다 있어요. 신용교통카드 이건 기본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관리비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요즘에는 쿠팡, 배민 이런 거 많이 시키죠.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제가 딱 하나 케이스 봤는데 어떤 걸 달라 그랬냐면 통신기 주고 발신 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주민등록상 엄마는 강북, 나는 강남인데 그러면 엄마가 강북에서 생활하시니까 통신 기주국 발신 내역이 강북에 점이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아들내미 집 강남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드리면 할 말 없죠. 떼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걸린 거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2월 17일 나왔던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케이스인데 가장매매, 그러니까 가짜로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본인 갑이 있는데 다주택자인 거예요. 주택 A가 있고 고가주택 B가 있어요. 당연히 고가주택 B가 양도세액이 크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A주택을 없애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안 팔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돼 있고 어정쩡한 물건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싶으니까 A를 아는 사람, 특수관계인인 친척한테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양도가가 분명히 12억이 넘을 거예요. 고가주택이니까.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해요. 세무서에. 여기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주택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원쿠션을 때린 거죠. 하나 피해 놓고 비과세 받고 다시 이거 본인 거니까 가져온 거예요. 전형적인 가정매매죠.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 케이스가 은근히 많고요. 제가 2년 전에도 고가주택도 아니에요. 경기도 땡땡시였어요. 땡땡시. 저 위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를 잡아낸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그런 곳이었는데 잡아내더라고요. 그 케이스는 자녀한테 넘기고 6개월 있다 다시 가져온 거였거든요. 잡아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부동산 절세의 핵심은 양도세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금액이 워낙 크죠. 내가 만약에 양도차익이 3억이 됐다. 그럼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고요. 5억이면 한 1억 7천, 8천, 10억이면 3억 정도가 나와요. 단독명의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담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게 투자용이 됐든 내 집만이 됐든 솔직히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내가 사는 집값이 거주하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잖아요. 나만 고생하고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조심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그러면 집을 팔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거의 90%는 매수할 때부터 정해져 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 공동명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결혼했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명의 하시면은 나중에 양도차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건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양도차익 1억이었을 때 단독명의면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와요. 근데 공동명의라면은 5대5입니다. 1인당 645만 원이니까 2명 하면은 1290만 원. 벌써 한 765를 세이브해버리죠. 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동산 가서 매수자에다가 이름 하나 더 쓰면 끝나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공동명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에요. 각각 5대5면 5억, 5억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소득이 없어서 한쪽에서 10억을 다 냈다. 그러면 5억을 내가 증여한 거죠. 이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나오겠죠. 그런데 부부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죠? 6억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 근데 뭐 20억, 30억 고가주택 샀을 때는 이제 증여, 자금 조달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늘어날수록 공동명의 효과가 커져요. 3억이 오르면 단독명의 1억인데 공동명의는 7,900, 거의 8,000.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5억이면 공동명의 절세 금액이 2,7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공동명의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이슈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아마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나는 이미 단독을 해버렸다, 공동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하면 취득세가 또 들어갑니다. 증여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공동명의 절세액이 1,000만 원인데 증여 취득세가 뭐 3,000 나온다, 뭐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할 때부터 세팅을 잘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소소하게 아낄 수 있는 게 필요경비예요. 인테리어 같은 거,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처음 내가 매수할 때부터 잘 챙겨두고, 사진 같은 거 잘 찍어두시면은 양도세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가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고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 분들 보면은 꼭 뭔가 이렇게 빌딩 아니면 건물, 재테크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좀 현실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자는 거죠. 그분들이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본인 개인 이름하고 법인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 자체를 분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절세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건물을 50억짜리 사는데 100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50억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개인으로 하면 양도세가 한 절반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법인으로 하면은 끽해봤자 한 19%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미 그 자체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회사 하면은 해당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또 많이 활용하냐면 가족법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처음에 1억으로 작게 시작한 법인인데 자녀가 10%, 부부가 9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억이 되잖아요. 1천만 원짜리가 나중에 10% 되면 10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여나 상속적으로 가게 되고, 물론 나중에 좀 세금을 내겠지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녀한테 넘기면 세금 좀 내고 하면은 100% 그 자녀가 해당 법인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법인 안에 있는 건물도 다 컨트롤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요즘에 뭐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스레드도 그렇고 그냥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유료 콘텐츠로 이렇게 판매를 해봤어요. 다행히 좀 많은 분들이 감사해 주셔가지고 아마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는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책으로 엮어가지고 내게 된 게 이번에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입니다. 예측하신 것처럼 저는 매년 낼 거고요. 이 책을 매년 아마 10월달 정도가 되면은 나올 건데,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다른 거 없고요.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책 보고 세금 줄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많이 기쁜데, 그때가 좀 가장 보람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세무사도 아니고 평범한 개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신고 대행이라고 있어요. 이 신고 대행은 세무사님 같은 그런 자격사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꼭 세무사님하고 가서 검증을 하고, 이왕이면 신고 대행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도세 신고가 어떤 세무사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셀프로 하잖아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셀프로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혹시 이 사람이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 꼼꼼히 봅니다. 근데 세무사님 거 하면 그래도 조금 좀 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자격사분의 어떤 힘을 빌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첫 번째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지금 현재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좀 뭔가 부족하고 왜 내가 집 한 칸을 마련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왜 이게 월급 그냥 스치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도 나오고 뭐 M2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에서 통화량을 2배를 넘게 찍었는데 왜 내 계좌는 2배 현금이 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현금을 누가 가져갔을까? 이걸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성실한 납세 의무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거지만 너무 과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 공권력도 더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이 세금의 역사는 이 세금을 많이 걷냐 적게 걷냐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한 선에서 잘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환절기인데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잘 즐기시면서 행복한 시간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금 증여와 가상 자산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저도 코인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산가 분들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코인을 하고 있는데 코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자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부 다 합니다. 매일 어느 정도 시황은 보고 있고요. 뭐 잘을 하는 건 아니고 대화 나눌 정도의 지식은 쌓고 있는 건데 가상자산은 확실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밈코인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들썩들썩 하잖아요. 저는 뭐 야수의 심장은 아니어 가지고 이제 알트는 잘 못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증여하는 분들에 대한 연락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코인 증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코인은 이제 어차피 가상자산이 2년 유예됐으니까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가상자산 세금책을 이번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금 증여가 나을지 가상자산 증여가 나을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현금 증여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분이 사실 리플, 지금은 그 XRP라고 하나요? XRP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플 증여 건이 있었는데 이게 현금 증여가 있을 때와 가상자산 증여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제가 책에 이걸 한번 써봤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분 케이스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먼저 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증여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1억 5천만 원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천만 원 공제되고 그다음에 1억 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얼마? 10%입니다. 10%. 그럼 1억 원에 10%니까 한 1,000만 원. 거기다 신고를 직접 하면 신고세액공제라 해서 3%를 빼줘요. 그래서 970만 원 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4년 11월에 중순쯤에 이 리플 XRP가 7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현금 증여하면은 11월 중순에 700만 원 가량으로 매수를 하면 한 21만 4천 개를 리플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상 자산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 그럼 가상 자산 증여한 날에 뭐 시가 때려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걸 볼게요.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뭐 가상 자산 뭐 이제 거래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리플 가격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춤추는 게 장난이 아니죠. 700원짜리가 뭐 4,800원, 4,900원까지 갔었는데 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에는 4,900원일 때 제가 스샷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엄청 올라갑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12월 초에는 막 3,500원에 육박하죠. 제가 그래서 이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와 이거 알고 가신 거냐니까. 아 이게 좀 보였다. 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봐서. 근데 이 정도로 올라갈 줄 자기도 몰랐는데 아무튼 올라갈 거라 생각은 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상자산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현금을 주면요. 그 날짜 준 날짜에 그냥 현금으로 시가 계산해서 1억 5천 끝. 하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준 날을 기준으로요. 전 1개월, 후 1개월에 매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시 어디다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공시되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저는 국가기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책에 많이 투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 이 가격이 공시되고 있다고? 그걸 처음 아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공시되고 있어요. 얼마인지.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이 5개에 있는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후 1개월이잖아요. 그럼 11월에 내가 700원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전 1개월도 뭐 700원 정도라고 하면 총총총총 계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액을 변동시킨 건 그 이유인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가격이 3,500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자별로 계산을 쭉 했더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일평균 평균가액이 말 그대로 급등을 했어요. 12월 중순까지,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평균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10월 달이 낮았거든요. 이 좀 더 늦었으면 더 나왔겠죠. 한 1,4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아까는 700원에 11월 중순에 사줬는데 난 11월 중순에 코인으로 증여를 했는데 똑같이 증여를 했지만 말 그대로 평균 가격으로 하니까 가격이 2배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는 리플 개수는 반절인 10만 7천 개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어치 리플을 보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GS를 계산했더니 1억 5천이 아니라 2배인 3억 원을 증여한 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깜짝 놀랄 수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3억 원이면 증여세 갑자기 달라져요. 5천만 원 공제하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0%에 1,000만 원 빼니까 4천만 원 정도 갑자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가격이 확 달라지죠. 세금의 차이는 거의 4배가 발생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이 부족하다면 가상자산 매도해서 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무조건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는 현금을 주고 "이 돈으로 너가 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전략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납부로 증여를 했으면 아주 나이스하죠. 왜냐면 1억 5천 받았는데 이 리플이 거의 5배 올랐잖아요. 7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2달 새에 자녀에게 거의 6억 원의 양도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증여세를 안 내죠. 왜냐? 난 현금을 받았고 자녀는 그걸로 리플을 사는 XRP를 사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영향이 크게 미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가상자산이 떨어질 것 같다. 오늘은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 인제 솔직히 말해 가상자산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얘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증여를 합니다. 왜냐면 증여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싸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과 현금 증여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를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자산가가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에 책 쓴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면 가상자산으로 뭐 40억 벌어 가지고 주택을 아무 생각 없이 사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인제 제가 인제 초대장이라 부르는데 국세청에서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날라와요. 왜냐하면 소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 코인은 소득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 2년 유예됐잖아요. 가상자산 유예됐잖아요. 코인으로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본인의 홈택스 말 그대로 본인의 국세청의 소득 금액을 떼보면 0원이에요. 왜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돈으로 주택을 샀는지를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거의 자산군을 스위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코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때 특히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산군 넘어갈 때 다른 자산군은 생각보다 지금 제도적으로 필터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사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취득세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 젊으신 분. 왜냐 코인 살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수수료 내고 끝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란 건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일반적인 취득세는 뭐 4.6%뭐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조달계에서 돈 어디서 났는지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본인의 시드가 얼마로 시작했었는지 이걸 거의 다 많이 까먹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번 돈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30억까지 벌었으니까 30억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걸로 입증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시작해서 30억이 됐다? 그럼 그 10억 원 어디서 나셨는데요? 그걸 소명이 안 돼요. 그게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여잖아요.
언제 지원받으셨어요? 7년 전에. 그럼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나오고 가산세 7년 치면 얼추 100% 나와요. 그러면은 이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살짝 계산해서 뭐 하면은 너무 높은데요. 상당히 높아요. 뭐 2-3억 이라고 해 볼게요. 3억 이라고 해 보면 2-3억 에서 가산세 또 2-3억 이 붙죠. 100%가 붙으니까. 그러면은 한 5억 원 정도를 지금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이런 게 많아요. 부모님에게 받은 거 지원받은 게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사람이 기억의 왜곡이 무섭습니다. 근데 총 4차례 동안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해서 1억 4천만 원 받은 분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억의 왜곡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가상자산 보유자산이 40억 원이니까 '내가 40억 원 벌었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몇 번 청산당하고 시드를 6억 원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6억 원이 결국은 증여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60억 을 벌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사이좋게 30억 원씩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번 사람은 나지 배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30억 원을 증여해 줬다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세, 아주 높은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예방적 절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자산군, 코인에서 뭐 부동산으로 넘어가신다.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부터 너무 많은 제재와 세금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접근해라. 안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자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세금으로 전부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분양권 증여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요즘 증여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분양권 증여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최근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권 증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다. 뭐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 부분이에요. 이제 이 증여 취득세 전략을 많이 짰었어요. 분양권이 말 그대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컨텐츠나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분양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강의 요청 와서 강의 가면 질문이 죄다 이겁니다. 이제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권 하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아내가 당첨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주택이 3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도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는 3이라는 주택수가 유지가 돼 가지고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첫 번째로. 아니 기존 거 다 팔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취득세 중과세를 내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취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수 판정만 딱 분양권 취득 시점. 최초 분양받은 거는 공급 계약일, 말 그대로 분양 계약의 시점으로 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혼동을 줘요. 근데 나머지 세대 판별일이나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이 잔금 치를 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두 주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아내가 취득을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을 매각을 해요. 그리고 아내의 분양권을 남편이 증여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주택이 2개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증여로 다시 취득을 하면 리셋됐네? 2주택.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얘기로 이걸 써먹었었어요. 근데 국세청은 이제 여지없죠. 말 그대로 취득세 쪽이죠. 행안부 취득세과에서 바로 이걸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 방법도 안 돼요. 왜냐? 결국 증여했었을 때, 이 처음에 취득했을 때 증여 이전에 이 갖고 있었던 주택수로 계속 취득세를 매기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알고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 더 꺼려지는 상황이 좀 돼버렸다라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제 많은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실제 인제 뭐 다주택자분들이 실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코인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자산가가 부동산을 구매하려 할 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세금이죠. 세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 출처예요. 혹시 그 앞에 영상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기억하십니까? 내가 코인으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고가 좀 들어가죠. 세금은 안 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내가 신고된 금액으로 내가 뭔가 소득이 잡혀요.
이걸 내가 증빙을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 고가주택 규제지역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언론 기사를 보니까 19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단돈 17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반포에는 원베일리를 취득을 하고 세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트리마디에서 전세를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너무 이분이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투자 수익 사실 코인이나 주식은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강남 아파트에다가 옮겨놨다. 그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자기는 트리마디에 전세로 또 사냐면 반포는 보니까 가족 단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금 혼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반포 지금 당장은 안 살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좀 더 사업하기 편한 성수동에 있는 거죠. 이미 그거 자체로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인사이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이든 하는데 제가 주변에 겪은 자산가 분들을 보니까 거의 80% 90% 이상은 마지막에는 부동산에 이렇게 심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 좋겠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꼭 검증된 자금, 내가 소득 신고된 자금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걸 제대로 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억대 연봉자예요. 그럼 나는 월급에서 계속 신고가 됐겠죠.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대 현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금이 좀 약간 안 좋은 자금이라고 해봐요. 부모님이 100만 원씩 준 자금이야. 수년간에 걸쳐서 신고가 안 됐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물타기 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1주택자의 비과세 전략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냐면 내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돼버려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뭐 반포다, 강남이다, 잠실이다. 그러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12억 초과되는 거에서는 세금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1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1세대가 뭐냐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근데 여기서 또 어디서 많이 오해를 하시냐면 주민등록만 가족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주민등록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런 경우에 꼭 엄마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같이 살고 있죠?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럼 비과세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 잡아내는 방법이 다 있어요. 신용교통카드 이건 기본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관리비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요즘에는 쿠팡, 배민 이런 거 많이 시키죠.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제가 딱 하나 케이스 봤는데 어떤 걸 달라 그랬냐면 통신기 주고 발신 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주민등록상 엄마는 강북, 나는 강남인데 그러면 엄마가 강북에서 생활하시니까 통신 기주국 발신 내역이 강북에 점이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아들내미 집 강남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이밀면 할 말 없죠. 떼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걸린 거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2월 17일 나왔던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케이스인데 가장매매, 그러니까 가짜로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본인 갑이 있는데 다주택자인 거예요. 주택 A가 있고 고가주택 B가 있어요. 당연히 고가주택 B가 양도세액이 크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A주택을 없애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안 팔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돼 있고 어정쩡한 물건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싶으니까 A를 아는 사람, 특수관계인인 친척한테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양도가가 분명히 12억이 넘을 거예요. 고가주택이니까.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해요. 세무서에. 여기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주택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원 쿠션을 때린 거죠. 하나 피해 놓고 비과세 받고 다시 이거 본인 거니까 가져온 거예요. 전형적인 가정매매죠.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 케이스가 은근히 많고요. 제가 2년 전에도 고가주택도 아니에요. 경기도 땡땡시였어요. 땡땡시. 저 위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를 잡아낸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그런 곳이었는데 잡아내더라고요. 그 케이스는 자녀한테 넘기고 6개월 있다 다시 가져온 거였거든요. 잡아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부동산 절세의 핵심은 양도세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금액이 워낙 크죠. 내가 만약에 양도차익이 3억이 됐다. 그럼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고요. 5억이면 한 1억 7천, 8천, 10억이면 3억 정도가 나와요. 단독명의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담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게 투자용이 됐든 내 집 마련이 됐든 솔직히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내가 사는 집값이 거주하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잖아요. 나만 고생하고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조심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그러면 집을 팔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거의 90%는 매수할 때부터 정해져 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 공동명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결혼했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명의 하시면은 나중에 양도차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건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양도차익 1억이었을 때 단독명의면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와요. 근데 공동명의를 하면은 5대5입니다. 1인당 645만 원이니까 2명 하면은 1290만 원. 벌써 한 765를 세이브 해버리죠. 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동산 갈아서 매수자에다가 이름 하나 더 쓰면 끝나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공동명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에요. 각각 5대5면 5억, 5억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소득이 없어서 한쪽에서 10억을 다 냈다. 그러면 5억을 내가 증여한 거죠. 이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나오겠죠. 그런데 부부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죠? 6억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 근데 뭐 20억, 30억 고가주택 샀을 때는 이제 증여, 자금 조달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늘어날수록 공동명의 효과가 커져요. 3억이 오르면 단독명의 1억인데 공동명의는 7,900, 거의 8,000.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5억이면 공동명의 절세금액이 2,7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공동명의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이슈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아마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나는 이미 단독을 해버렸다, 공동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하면 취득세가 또 들어갑니다. 증여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공동명의 절세액이 1,000만 원인데 증여 취득세가 뭐 3,000 나온다, 뭐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할 때부터 세팅을 잘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소소하게 아낄 수 있는 게 필요 경비예요. 인테리어 같은 거,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처음 내가 매수할 때부터 잘 챙겨두고 사진 같은 거 잘 찍어두시면은 양도세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가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고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 분들 보면은 꼭 뭔가 이렇게 빌딩 아니면 건물, 재테크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좀 현실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자는 거죠. 그분들이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본인 개인 이름하고 법인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 자체를 분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절세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건물을 50억짜리 사는데 100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50억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개인으로 하면 양도세가 한 절반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법인으로 하면은 끽해봤자 한 19%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미 그 자체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회사 하면은 해당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또 많이 활용하냐면 가족법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처음에 1억으로 작게 시작한 법인인데 자녀가 10%, 부부가 9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억이 되잖아요. 1천만 원짜리가 나중에 10% 되면은 10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여나 상속적으로 가게 되고, 물론 나중에 좀 세금을 내겠지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녀한테 넘기면 세금 좀 내고 하면은 100% 그 자녀가 해당 법인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법인 안에 있는 건물도 다 컨트롤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요즘에 뭐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스레드도 그렇고 그냥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유료 컨텐츠로 이렇게 판매를 해봤어요. 다행히 좀 많은 분들이 감사해 주셔가지고 아마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는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책으로 엮어가지고 내게 된 게 이번에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입니다. 예측하신 것처럼 저는 매년 낼 거고요. 이 책을 매년 아마 10월달 정도가 되면은 나올 건데,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다른 거 없고요.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책 보고 세금 줄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많이 기쁜데, 그때가 좀 가장 보람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세무사도 아니고 평범한 개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신고 대행이라고 있어요. 이 신고 대행은 세무사님 같은 그런 자격사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꼭 세무사님하고 가서 검증을 하고, 이왕이면 신고 대행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도세 신고가 어떤 세무사에게 도장이 찍혀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셀프로 하잖아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셀프로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혹시 이 사람이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 꼼꼼히 봅니다. 근데 세무사님 거 하면 그래도 조금 좀 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자격사분의 어떤 힘을 빌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첫 번째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지금 현재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좀 뭔가 부족하고 왜 내가 집안 칸을 마련하기 이렇게 힘들고 왜 이게 월급 그냥 스치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도 나오고 뭐 M2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에서 통화량을 2배를 넘게 찍었는데 왜 내 계좌는 2배 현금이 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현금을 누가 가져갔을까? 이걸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성실한 납세 의무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거지만 너무 과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 공권력도 더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이 세금의 역사는 이 세금을 많이 걷냐 적게 걷냐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한 선에서 잘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환절기인데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잘 즐기시면서 행복한 시간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